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관련해 최근에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한 결혼식에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했다가 해외 누리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이 복장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 자세히 다뤄보고요. 배우 정우성 씨와 모델 문가비 씨의 비혼 출산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주 뜨겁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외신도 주목하고 있는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혼식에 하얀색 옷을 입고 가면 신부에게 민폐다. 검정색 옷을 입고 가면 장례식장 같다. 도대체 뭘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최근 가수 제니가 국내 한 결혼식에서 입은 단정한 검정색 하객 룩에 대해 국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것 같다. 우울하다. 본인 나라 회사였으면 즉시 해고라는 등의 댓글들이 올라온 건데요. 옛날부터 옷차림을 통해 예의를 표해온 대한민국. 자유로워졌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기타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우리는 복장에 대해 민감하죠. 과연 이 복장, 정답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MC 장원께서 먼저 제니 네. 관련 이야기 어떻게 된 건지 좀 소상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난달 가수 제니 씨가 본인의 지인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복장이 화제가 된 것인데요. 흰색 셔츠에 검은색 반소매 니트를 걸치고 이제 검은색 바지를 매치한 사진이 인터넷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외 누리꾼들 중 상당수가 부정적인 댓글을 여기에 달았어요. 이 복장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울해 보인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 같다. 뭐 직장에 가는 거냐. 우리나라에서 이런 차림으로 결혼식에 간다면 2초 만에 쫓겨날 것 같다. 설마 결혼식이겠어? 뭐 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기절하실 것이다. 진짜 미친 짓이다. 이런 수위가 높은 댓글들까지 문화 충격이다. 보기만 해도 지루하다라는 식의 댓글들이 달리면서 한국의 결혼식 복장 예절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다수 등장을 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정색할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외국인들이 볼 땐 되게 이상했나 봐요. 네. 아주 칙칙하게 입는 것 자체가. 아니 대한민국의 3대 컬러가 블랙, 네이비, 그레이인데 그렇죠. 그렇죠. 홈쇼핑에서 옷 살 때 보면 항상 네. 기본 구성 아닌가요? 일본은 더해요. 일본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다 까만 양복입니다. 네. 본 적 있어요. 지하철.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갔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차 색깔이거든요. 까만색, 회색, 흰색 네. 80% 이상이에요. 거죠. 네. 그렇죠. 아무튼 아무튼 국민 칼라인데. 해외는 뭐 아닌가 본데 우리 세 분은 결혼식 갈 때 복장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 때도 그러니까 일단 좀 검은색이나 아니면 이런 회색 톤을 입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먼저 결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20대 때. 그랬을 때는 이른바 하객 룩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흰 일단 그 자켓을 입고 갔는데 이게 대단히 무례한 거였다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가 그날의 주인공이고 가장 빛나야 되는데 옆에서 신부 친구가 흰색 옷을 입고 가서 신부의 돋보임을 저해시킨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른바 민폐하객입니까? 완전 민폐하객인 거죠. 민폐하객의 전형적이게 흰색 옷을 빼입고 간다. 그래서 이 하객룩의 정석은 약간 뭐 그 김민희 배우가 과거에 입었던 게 하객룩의 정석이라고 하는데 흰색 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흰색 옷을 절대로 입고는 결혼식장에는 안 갑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각종 행사 MC를 많이 봤으니까 결혼식 MC도 많이 봤거든요. 그럼 복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한 튀지 않게 맞아요. 입는다. 그리고 결혼식 진행에 있어서 철칙이 있었어요. 신랑한테는
장난을 쳐도 되지만 신부는 언터처블. 절대 신부는 무조건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최대한 돋보이고 예쁘게 보일 수 있게끔 진행한다가 철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고 신부, 특히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가 최대한 비주얼적으로도 좀 돋보이게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배려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좀 깊이 박혀 있죠. 아마 제니 씨가 화려하게 입고 갔으면 해외 네티즌들은 예쁘다고 했겠지만 국내 네티즌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그러니까. 겁니다. 네. 우리 최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전 사실 양복이 필요 없거든요. 살면서 직장을 안 다니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저한테는 양복이 한 벌쯤 있어야 돼서 관혼상제용 양복이 있었어요. 그냥 딱 까만색이죠. 장례식 갈 때는 뭐 문제가 없는데 결혼식 갈 때 이제 까만색을 입기가 좀 못해서 대신 안에 이제 넥타이를 좀 밝은 색으로 했었는데 그걸 뭐 그거 한 벌로 이제 10년 넘게 버티다가 나이살 먹어서 이제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했고 지금은 양복이 아예 한 벌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런 자리에 갈 일이 생기면 그냥 재킷을 위에 한 벌 입고 밑에는 단정한 바지를 입고 나름의 그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는 나름의 예의를 가장 잘 갖춰서 네. 노타이 형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장례식장은 그래도 이제 그 검은색이나 네. 짙은 어떤 양복에다 이제 안에 흰 와이셔츠는 입고 가는데 결혼식장은 저는 복장을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네. 평상복. 네. 저는 양복도 안 입어요. 단정한 평상복. 네. 요것도 외신 탔던데 한국의 결혼식 문화가 이상하다고. 뭐냐면 가서 인사하고 눈도장 찍고 축의금 내고 바로 식당에. 네. 근데 저는 이제 눈도장 찍고 그 축의금 내고 바로 퇴장. 네. 저는 식당도 안 가고. 저는 주로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장례식장 이제 가서 좀 좀 있는데. 있다 머물다 오죠.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양복을 빼입고 결혼식장 간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양복을 안 입고 가니까 그 지인들 친구들 사진 찍는 일단은 제가 결혼식 갈 일이 별로 없고 제 또래들은 다 결혼을 했거나 뭐 네. 두 번째부터는 결혼식 안 하니까 갈 일이 별로 없는데 가게 되더라도 복장 때문에 사진을 안 찍게 되더라고요. 안 찍게 되고 대신 장례식은 흰 셔츠가 없어도 그냥 까만 셔츠에 까만 넥타이 매면 오히려 더 갖춘 듯한 느낌을 줘서 그런 식으로 뭐 대처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 사회에서 복장에 관한 그 뭐랄까 불문율이 되게 좀 센 편인데 네. 요번에 제니 씨의 사태를 보면서 네. 이거 사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데 네. 대부분의 반응이 해외 네티즌들의 아. 반응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네. 해외에서 더 보수적이구나. 그러니까 장례식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저희 그 아버지가 1992년에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10월 초에. 근데 이제 그 제 선배 한 분이 이제 그 문상으로 왔는데 근데 이제 그날 듣고 이제 바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복장이 됐었는데 청바지에 잠바를 입었는데 잠바가 개나리색 잠바. 완전 노란색인 네. 거예요. 센 노랑. 이제 그 이제 복장으로 왔는데 뭔가가 좀 튀긴 튀더라고요. 많이 튀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례식 갈 때는 조금 뭔가 그 갖춰 입고 그렇죠. 네. 예의를 좀 갖추고 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결혼식에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구애됨 없이 다녔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여성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밝은색 옷을 잘 안 입잖아요. 평소에도. 네.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은 입는 옷 자체가 대단히 좀 버라이어티하니까 남성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주 밝은색 이런 거는 이건 신부 돋보이는데 진짜 좋지 않다. 그래서 되게 욕먹고 인터넷상에서도 막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제니 이른바 제니 사태로 돌아가서 네. 저 논쟁은 제니이기 때문에 발생한 논쟁일까요? 아니면 문화에서 비롯된 논쟁일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무게중심이 어디에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그 뭐 양쪽의 문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외국 사람들도 이런 보수적 관념을 좀 갖고 있구나. 저는 오히려 외국에서는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고마워하는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결혼식을 파티라고 생각해서 화려하게 입고 가는 것이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치러지는 결혼식 세레모니는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외국에서 우리의 이제 전통 온 거죠. 혼례식이 아니까 오히려 네. 서양에서 온 네.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관점에 또 녹아 있는 것도 있긴 근데 있겠네요. 국가마다 좀 이 복장에 대해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서남아시아나 중동 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럽의 결혼식은 여러 번 봤었거든요. 유럽은 진짜 100% 올 정장에 올 드레스입니다. 복장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네. 그래서 아마 하객 여성 하객도 드레스예요. 드레스를 입고 와요. 예, 특히 뭐 남유럽, 스페인 같은 데는 정말 젊은 꼬마들도 정장을 갖춰 입고 오는 네. 경우가 많고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도 그런 문화가 좀 어차피 유럽이랑 많이 섞여 있으니까 네. 유럽 이민자들이 문화를 주도해서 그런 면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유럽은 100% 결혼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개념을 유럽보다는 미국 쪽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실용성 위주의 네. 문화가 생겼는데 그런 점에서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특징은 튀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차 색깔이 다 그래서 그거죠.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차 색깔이 까만색, 하얀색을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과 다르게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두려움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튄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는 게 흰색이에요. 네, 검정 차량은 네. 스크래치라면 티나. 맞아요. 먼지도 많이 쌓이고. 흰색이 좋아. 네. 뭐 거기에는 어떤 실용적인 이유도 분명 담겨져 있겠지만 이런 한국의 문화 같은 것들이 이런 TPO에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에 참석할 때는 신랑 신부가 돋보이게 해야지 이런 배려의 차원이었는데 그 배려를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M장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불문율이잖아요. 네. 저는 이 불문율이 한 사회에서 생기는 이유가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인간의 그 습성 때문인 것 같아요. 예컨대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식에 신부만큼 돋보이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오면 신부한테 원성을 사거나 네. 아니면 그럴 수 있죠. 그 지인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결국 인간은 타인한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복장, 안전한 언행을 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점차 굳어지고 확산되면 불문율이 되는 거니까 네. 결국은 타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 즉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감정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불문율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불문율이 많이 이제 깨져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네. 네. 직장의 어떤 복장 문화도 옛날에 과거에 딱 정해져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거의 제복에 가까운. 네. 네. 남성은 양복, 네. 여성도 정장, 맞아요. 치마 정장이든 예, 바지 치마 정장. 정장이 스탠다드한 거예요. 그럼 근데 지금 보수적인 사회일수록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웬만한 직장은 좀 다 지금 네. 자유복장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예전에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자율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레깅스 논란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레깅스를 입고 회사에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여기는 이제 운동하는 공간도 아니고 또 이제 너무 이제 몸매가 드러나니까 일하는데 뭐 방해가 된다. 뭐 아니다. 이거 자기 마음인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것도 정도의 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결혼식 사회를 한 20년 정도 전에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10여 년 전에는 오히려 그 복장에 대한 규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까탈스럽지 않았어요. 다채로 왔구나. 네. 결혼식에서 네네네. 그리고 특히나 좀 여성분들이 좀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회사의 복장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파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할 때 좀 화려하게 꾸미고 예쁜 옷을 입는 게 한때 좀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꾸미는 분들이 좀 계중이 있었고 SNS가 발달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결혼식에 와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 SNS 상에 이제 익명으로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가 제 지인이 결혼식에 이렇게 입고 왔어요 하면 또 사람들이 야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문화가 인터넷상에서 조금씩 더 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우리나라의 클럽 문화, 파티 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좀 대중화되면서 꼭 결혼식이 아니어도 화려하게 입을 수 있을 만한 장소들이 대체제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결혼식은 자제하는 분위기 이렇게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결혼식 복장에 대해서는 한 큐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전통 혼례식 복장을 입으면 다 해결돼요. 더 한복 눈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복은 또 가족들만 입는 거라는 네. 아니, 느낌이 가족 있어서. 애매한 거예요. 신랑은 사모관대 하고 신부는 연지곤지 찍고 그러니까 보통 그 신랑은 저기 이제 파란색 관복에다가 그러니까 사모관대 하고 신부는 네. 보통 빨간색 저기에다가 어떤 하객이 와도 네. 다 압도하게 돼 있어요.
야, 제일 눈에 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제일 많이 튀니까 아. 하객들은 편하게 어떤 해준다. 복장을 입어도 상관없다 아니, 이거지. 제가 말씀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게 여성복 인터넷에 사는 그런 쇼핑몰들 있잖아요. 이게 카테고리가 뭐 위도 아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카테고리를 가진 쇼핑몰들도 있어요. 하객룩.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네.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입냐라고 해가지고 거기 뭐 위아래 네네. 이렇게 매칭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M장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남들은 어떻게 입냐 그래서 이렇게 네. 안전한 선택을 또 하라고 쇼핑몰이 배려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결혼식. 너무 무신경하게 살아요. 아마 제니 씨는 이거 엄청 고민해서 고르놓으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네. 복장이 룩을 진짜 보면. 어려운 게 지금 진행자님께서 신랑 신부가 한복을 입으면 다 해결된다는 문제는 동감을 하는데요. 신랑 신부가 한복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농담이에요. 예, 사실상 아니, 패백할 때 입잖아요. 패백할 때만 입죠. 네. 그러니까 이 한복 문제가 그 나와서 말씀인데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재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한복은 결혼식에서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만 네. 입게 돼 있잖아요. 네. 아니면 결혼한 예, 음. 많이 허용해주면 이모, 네. 고모 정도까지. 친정 어머니는 분홍색 한복, 맞아요. 신랑 어머니는 파란 계열. 연두 계열의 한복. 왜 색깔이 그렇게 나뉘는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이제 확실하다는 보증은 못해요. 네. 보증은 못하고 있는 통설은 네. 신부 어머니가 분홍색 한복을 입는 건 분하다라는 마음. 아, 이거 그냥 말장난일 매우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딸을 얼마나 고이 키웠는데 네. 보낸다라는 거에 대한 분한 마음. 네. 그냥 뭔가 저기 진실이라는 보증은 못합니다. 네. 연두색은요? 연두색은 화난 마음. 환한. 환한 마음. 환한. 진짜 아무튼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결혼식 때 보면 서로 사돈끼리 네. 한복이 너무 네. 그 값의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네. 한복 집을 맞추거나 같이 맞추고. 예,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를 해서 네. 한쪽이 너무 튀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도 그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적인 업무더라고요. 문화죠. 어렵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튀는 것, 한쪽만 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결국은 이 그 한 사회에서 불문율이 생긴다는 거는 그 사회가 얼마나 좀 보수성이 강하냐. 네. 특히 이제 유교 사회 그리고 다소 경직된 사회에서 이 불문율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본다면 유독 한국 사회만 불문율이 많은 게 아니라 이슬람 문화권은 네. 복장부터 언행까지 불문율이 상당히 많고 중국에서도 별의별 불문율이 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 규율이 강한 나라, 네. 사회 질서가 강한 나라. 네. 아침에 진짜 일본에서 그 출근길 그 행렬 보면 다 자전거 타고 네. 젊은 남자들이 다 까만 양복에 까만 구두를 네. 신고 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직장인들도 교복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그렇죠. 만큼 사회 규율이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미신이 굉장히 강하게 퍼진 나라에서도 이 불문율이 많아요. 중국에서는 뭐 복자를 반드시 뒤집어서 네. 쓴다든지 맞아요. 뭐 안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제일 큰 거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사회. 이런 사회에서 불문율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MZ 세대에서는 좀 약간 좀 자유로워지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네. 불문율이 좀 깨지는. 그 복장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하나가 패션 스타일이 유행하면 다 그렇게 입었거든요. 근데 요즘 MZ들 특성을 보면 다 자기 개성에 맞게 어떤 규정된 스타일 없이 그냥 자유롭게 입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연령대가 좀 됐다, 20대 한 중반은 됐다는 얘기잖아요. 초중반은 최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사회화돼서 MZ들도 그런 사회 규율에는 또 엄격하게 따르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는 또 MZ들 사이에서도 그거는 지켜야 된다. 이런 철칙 문화가 좀 있습니다. 거기도 이상한 불문율 많아요. 네. 20대 남자들끼리 문자를 주고받을 때 크크크크를 여러 개 붙이지 않으면 화난 걸로 인식이 되고 네, 그래서 제가 20대 남자들이랑 네. 그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네. 웃기지도 않은 상황인데 크크크가 엄청 많아요. 아 그게 그런 이유예요? 크가 없으면 예의라고 생각해. 진짜 웃겼다라는 예의입니다, 그게. 크가 없으면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만의 불문들은 계속 네. 쌓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달라질 뿐이지 그 불문이라는 게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결혼식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복장도 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한 연예인 장례식장에 낸시랭 씨가 촬영이 끝나고 좀 평소에 본인이 방송에서 입는 스타일, 그 고양이 어깨에 있고 이렇게 이 복장 그대로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가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됐었거든요. 욕도 많이 먹으시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온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소중한 것이지 복장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옷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느냐라면서 또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냥 저는 결론이 그냥 네.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좀 요얘기인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네. 네. 자, 첫 번째 주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정원, 장윤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혼외 자녀를 두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지겠으나 결혼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배우 정우성 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연예인들의 사생활이야 늘 관심사지만 그가 결혼을 하냐 마냐 하는 결정까지 비난과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공감이 잘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아이 낳은 부부가 이혼하는 게 허용되고 그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은 남녀가 혼인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이 낳고 결혼한 뒤 이혼하면 괜찮은 것이고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냐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편견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부친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성장했다며 자신의 가족사를 공개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제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면 과연 제가 더 행복했을지는 남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인생은 평범하고 비슷한 표준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다 다르다며 그런 다름들이 무심하게 존중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 아니겠냐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세 분의 개인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총평 삼아서 좀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저는 여러 갈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택을 존중하고요. 왜냐하면 아이를 본인이 사실상 인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라는 게 이제 강제 인지하려면 소송해야 되거든요. 친자가 맞는지 아닌지. 내 아들인지 어떻게 하냐. 맞습니다. 부인을 하냐. 네, 이미 인지한다는 것도 내 아들이 맞다가 아니라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려주는 개념인 거예요. 아마 이제 거기까지 절차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선택 자체에 저는 저항감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이후의 보도 내용을 보면 원래 뭐 오랜 기간 교제했던 다른 여성이 뭐 있다 없다 뭐 이런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그 배우인 정우성 씨한테 비판도 일부 있지만 전 좀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가 너무 혼인 중에 출산, 정상가족 이른바 이런 부분에 대단히 그게 맞다라고 하는 인식이 조금씩 좀 깨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하나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뭐 가족이랄까요? 뭐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느슨한 형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하나의 단초를 이 배우가 던져줬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화두를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라고 불리는 정우성 씨가 우리 사회에 던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계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우성 씨와 출산한 그 여성분의 두 분이 합의하에 선택하고 이루어질 이야기들이지 이걸 주변에서 그걸 옳다 그러다 뭐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네. 네. 최 작가님은.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타인이 판단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들의 사생활이다. 예.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바는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한국은 결혼만 인정하고 있는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지 둘의 뭐 행동에 대해서 네.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넓혀서 가족이란 무엇이냐. 네. 그다음에 가족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 네. 요 네. 얘기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간의 이제 혼인으로 연결된 결합과 거기에서 출산된 자녀가 딱 정상가족이라는 이른바 신화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어떤 재정 지원책으로도 이런 정상가족을 상정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인식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네. 저 어렸을 때 그런 뉴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안 낳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프랑스가 지금 출산율이 한국을 훨씬 압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인 진단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형태의 가족 관계를 이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왜냐하면 꼭 남녀 간의 결합만이 아이를 잘 건사한다는 거, 혼인 관계로 이어진 커플만이 아이를 잘 양육한다는 건 그건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 지원은 이른바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전제하고 다른 가족 형태를 상정하고는 있지 않은데 이제는 정책 지원 방안으로도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이미 우리 사회의 과제로 직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정우성 씨를 향해서 양육비만 주면 그게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 네. 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어떤 그 시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육비만 주는 상황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친부로 인지가 되면요. 이 아이가 유일한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고 왜냐하면 본인이 친부라고 또 확인까지 근데 이제 했기 그런 때문에. 목소리는 뭐냐면 어떤 법적인 관계 이런 네.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커나가는 과정에서 아버지로서 역할이 어디까지냐, 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는 지금 논의를 둘이 하고 있다. 둘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죠. 네. 그런데 그게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판사처럼 여기에 이제 언론의 속성과 우리 사회의 속성이 뒤섞인 거죠. 사람들은 타인을 판단하는 걸 좋아하고 그 삶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 사회의 속성을 언론이 활용하는 거죠. 그런 상업주의적인 보도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아직 지금 그런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단할 자격이 없거니와 행여나 이것이 나의 문제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 지표로 삼는다면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상황을 조금만 더 복잡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양자가 합의하에 비혼 상태에서 이제 각자 아빠 엄마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아이를 키우자 네.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어느 한쪽은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결혼 상태가 그러니까 형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의견이 갈리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고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기인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를 그냥 이 친자라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 마무리를 하는 게 지금 만약에 여성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최선책인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한테 결혼을 하게끔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가정 상황으로 그렇죠. 질문을 드린 만약에 거예요. 이 법률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면접 교섭이라고 해서 이 두 아이의 부모가 분리해서 살고 있을 때는 면접 교섭 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권리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이혼을 하고 분리했는데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대단히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엄마가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면접 교섭 권은 권리다 보니까 이걸 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 단계에서도 사실상 없더라고요. 이런 유사한 소송을 해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만남을 저하거나 안 한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사실 한 부모의 이제 부재를 느끼면서 이제 성장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면서 아이를 양육해야지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전제하는 것도 전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상 가정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지만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매일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된 양육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뭐 정우성 씨와 이 아이의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도 있죠. 이렇게 나중에 따로 사시다가 그래도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합쳐서 같이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후에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경우의 수가 있는데 미리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한 집에 살지 않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복잡한 세 번째 한번 가정적 질문을 네.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바로 M장께서 그 말씀하셨길래 제가 네네. 여쭤보는 건데 아까 그 이제 오디오에 이소영 의원의 주장이 나왔잖아요. 네, 네. 아이를 낳은 부부도 이혼을 선택하는데 그 아이를 낳았다고 꼭 결혼을 하라는 이게 어디 있느냐. 네. 이제 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 그럼 한번 이혼의 경우로 가면 우리 변호사가 계시니까 제가 네. 질문을 드리는 건데 유책주의가 있고 파탄주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세는 유책주의 아닙니까? 예, 대법원이 유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부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관계 파탄의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쪽에서 이혼을 요청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맞아요. 그거잖아요. 네, 이를테면 바람핀 사람이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냥 부부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네. 맞아요. 법적인 명령이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건 바람직한 것이냐? 맞아요.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그렇게 정했던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바탕에는 부부관계 내지 가정을 생식 공동체로 보느냐 사랑 공동체로 보느냐. 부부관계를 사랑 공동체로 본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 부부간의 관계가 사실상 깨졌다라면 그냥 그 깨끗하게 헤어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 네. 네. 사랑의 강조점을 둔다면. 근데 생식 공동체 약간 좀 너무 살벌한 표현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배우자나 아이에 대한 어떤 그 맞아요. 책임을 어떤 강조에 들어가면서 요거를 이제 더 강조한 강조점이 다른 네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조차도 유책주의죠. 유책주의로 가고 있고 사실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저는 이런 사고가 깔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맞아요. 아닌가요? 네. 유책주의가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어졌을 때는 이를테면 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 배경이 그게 예,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진짜 뭐 남자들이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요, 뭐 관대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바람핀 이제 가부장이 이혼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면 여성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더 경제적으로도 많이 의탁을 했고 배우자 남성한테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를테면 바람핀 사람은 이혼 청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유책주의인데 저희가 하급심 판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법원에서도 얼마 전에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미 파탄 났는데 가정은 깨졌는데 그거를 법원이 유지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뭐냐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급심 판결을 받아보면 이혼 소송을 할 때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이 현장에서 1, 2심 법원은 정말 가정이 깨졌는데 한 사람한테 굳이 그래도 살라라고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푸득불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게 일방의 원사이드하게 귀책으로 이혼 소송이 전개되는 경우도 좀 덜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하급심에서는 이제 파탄주의다. 그리고 대법원도 만약에 여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방 배우자가 유책이 없는 배우자가 오기의 감정으로 그냥 이 혼인을 유지하겠다고 보여지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또 설시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것이 뭐 전통적인 어떤 뭐냐면 그 관습이든 뭐든지 간에 이런 사고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많이 깔려 있고 있죠.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정우성 씨의 경우에 대해서 뭔가 뭐 어떤 비난하는 목소리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애를 낳았으면 아빠가 당연히 책임져야지 이런 부분 인식도 있죠. 그러니까요. 깔려 있는 게 결국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관념이라 그렇죠. 반드시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거쳐서 한 집에서 살면서 경제적인 지원과 양육을 네. 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관념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네. 강한 것이죠. 그거 외에 다른 책임은 인정해주지 않는 게 네. 지금 현재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마다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분위기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가 없는데 각자가 어떤 또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느냐도 또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데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가정 환경 속에서 좀 자랐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나이가 굉장히 20대 초반에 이제 저를 낳으셨다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근데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아버지랑 시간을 보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혼 상태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저를 보러 아버지가 오셨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때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오히려 같이 살 때는 아빠와의 추억이 없는데 그냥 이게 저만의 특이한 경험이겠죠. 이게 뭐 일반적이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이혼하셨어요. 다시 합치셨다가 다시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워낙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한다는 얘기하는 게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왜 우리 핑계를 대지? 차라리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독립가정을 꾸리셔가지고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한 거죠. 정리를 하면은 정우성 씨, 문가비 씨 요 사례에 이제 나와 있는 온갖 어떤 주장들은 네.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어떤 그 뭐랄까요 전통적인 네. 내지 낡은 가족관념과 네. 새로운 가족관념, 네. 어떤 그 가족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가족관념이 다양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갑론을 막 이렇게 일단 먼저 1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이행기를 지금 우리 사회가 거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정우성 씨 이 건을 보면서 신혜라 차인표 그 배우 부부가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한 석간에서 일면으로 이 두 부부가 입양을 했다라는 걸 쓴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크게. 그때도 입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쉬쉬하고 입양을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입양 아동을 키운다라는 걸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그게 사회에 굉장히 충격파를 긍정적으로 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비혼 출산이 상당히 사례가 많은 게 프랑스 아닙니까? 네.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는 어때요? 그 프랑스에는 박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박스가 뭐냐면 이제 박스 시빌드 솔리다이테, 그러니까 솔리다이테가 이제 영어로 치면 솔리데리티, 연대, 팍트 시빌, 그러니까 팩트 시빌, 시민 연대 계약입니다. 이게 1999년에 정해진 제도인데 쉽게 말해서 동거인을 반려자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동성 커플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착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도의 핵심은 동성 이성을 불문하고 18세 이상의 인척 관계가 아닌 두 성인이 공동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성 커플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았고요. 결과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이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와 거의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지원, 육아휴직, 세금 감면, 그리고 팍스를 맺은 커플이 상속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자식한테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고, 대신 이제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법적으로 거의 같은데 결혼은 이혼 절차가 복잡해요. 대신 팍스는 한쪽에서 요구를 하면 그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대신 또 프랑스는 뭐 다른 유럽 나라도 그런 데가 있는데 프랑스는 결혼을 반드시 시장이 주례를 해야 그 정식 부부로 인정이 되거든요. 시장만이 주례를 설 수 있습니까? 그 시장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와서 그러겠네. 진짜 성의 없이 와서 대충 얘기하고 멕시크하고 뭐 하고 갑니다. 그 되게 기분이 안 좋대요. 그런데 네. 시장이 바쁘니까 심할 경우에는 석 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이 굉장히 허례허식이고 비용도 네.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간단하게 우리 그냥 시민연대 계약을 맺자. 그럼 받는 혜택도 똑같고 져야 될 책임도 거의 같고, 이혼이 이때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미 이혼율이 높았고 동거율도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팍스가 처음에는 동성 커플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2010년부터는 결혼하는 숫자와 팍스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졌고 2015년부터는 전통 결혼 숫자를 팍스가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동성 간의 그 팍스는 2.7%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민연대 계약은 프랑스에서 이성 커플들이 결혼 대신 선택하는 가장 큰 선택 사항으로 네. 자리를 잡았고, 애를 낳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네.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사회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사회가 프랑스입니다. 애를 낳으면 결혼으로 전환하는 커플들도 있는데 애를 낳고서도 결혼하지 않고 팍스 상태를 유지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높은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그게 네. 가능한 게 이제 어떤 그 정책적으로 네. 이른바 뭐 정상가족이 이렇다 해가지고 네. 정상가족에게 뭐 어떤 법률적 사회적으로 뭔가 제도 혜택을 준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가능해지는 거죠. 어찌보면 그렇죠. 제도적 집합팀이 있기 때문에. 이 임신 출산과 결혼을 이 동일시하는 사고 방식이 사실 지금 같은 이 논란도 만들어내지만 반대로 결혼하신 분들한테도 역으로 적용이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결혼을 했으면 임신하고 출산을 해야지. 이렇게 역으로 이 논리가 작용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결혼은 하되 아이는 안 낳겠다라고 하시는 부부 딩크족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부모 세대와의 그 갈등 때문에 부모 세대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사는 부부들도 봤어요. 요즘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관념의 전환기라고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 네. 과거에 이제 동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봤죠. 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래도 그렇고 되게 개방적으로 네. 뭐 할 수 있다 이런 응답률이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높아져요. 아니 제가 이 수치를 보고 놀랐는데 일단 비혼 출생 비율이요. 프랑스는 60%를 넘어요. 62.2%. 아까 말씀 주신 그 제도 네. 때문에 영국도 한 50% 되고 미국은 40%를 넘는데 우리도 좀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비혼 출산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20, 30대로 줄이면 더 응답률이 높아지는데 비혼 출산 찬성한다. 30.3%, 20, 30대 응답자로 추격해 보면 35%예요. 그리고 이제 세대 간에 당연히 차이가 있고 60대는 아무래도 그 찬성 비율이 낮긴 한데 저는 놀랐어요. 20.8%, 20% 이상이 또 비혼 출산 찬성한다고 그러시거든요. 제 주변의 어르신들도 야 살아보고 결혼해라 뭐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하시고 이런 추세가 이제 바뀌는구나. 진짜 저 어렸을 때는 동거한다라고 그러면 네. 속된 말로 까졌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참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는 게 수치상으로 좀 보이는 게 2020년도 자료를 보면요. OECD 국가들 혼외 출생자 비율을 봤을 때 OECD 평균이 41.9%거든요. 20년 자료를 보면. 근데 우리나라가 하위 2등입니다.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2.5%로 밑에서 두 번째예요. 1등은 칠레입니다. 75.1%예요.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게 프랑스의 유명한 인류학자죠. 레비스트로스가 한 말이 인류가 생각해낸 가장 위대한 교환 제도가 결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어떤 학자는 이걸 결혼을 생식 공동체로 볼 것인가 네. 사람 노골적으로 공동체를 볼 것인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생식 공동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적으로는 결혼 제도를 커플을 경제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네. 사회적 계약 공동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라는 것은 사실 근대 사회 중세 이후에부터 굳어진 네. 겁니다. 고대 때는 전쟁이 잦고 농경 사회에서 남성이 권력을 갖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 사회였고 상속을 위해서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 남성들이 여성에게 그러니까 정절을 요구했어요. 그게 중세로 넘어오면서 정절의 요구 대가로 반대급부로 그러면 나에게 정처의 위치를 달라, 정실의 위치를 달라. 그러면서 일부 일체제가 굳어진 거고 네. 근대에 와서 그러니까 행복권, 행복추구권, 인권 개념이 도입되니까 그러면 결혼은 너무 계약 공동체로 있는 것은 노골적이니까 여기에 사랑의 개념이 덧대진 거죠.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아직도 결혼이 굳이 따지고 보면 남성에게 남는 장사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혼율을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비혼율이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은 남성들의 비혼율이 높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경제권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은 결혼을 원치 않는 그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혼은 원래부터 사랑만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었어요. 경제 공동체의 개념이 강했고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와 국가 개념이 탄생했듯이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의 생산 공동체였거든요. 네.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나서 그게 현대 개념에 와서 그러면 혼자만으로 생산 공동체를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육아 비용, 주택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럼 이런 사회의 변화를 봤을 때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의 결혼, 19세기 이후부터 굳어진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네.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볼 수 있고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좀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